지난번 육식곤충을 이용한 해충 방제법 영상의 내용을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해충과 익충이란 구분법과 그 단어들을 싫어합니다. 진딧물과 개미를 해충이라 부르고 무당벌레를 익충이라고 부르는 게 상식이라는 걸 알기는 하지만 그 상식을 지지하지는 않죠. 어쨌든 보충 내용은 첫째로 친환경 약재든 농약이든 약을 안 쓰고 진딧물 문제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심으세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유기농업을 하고 싶으면 사과나무를 심기 바랍니다. 많은 관행농부들이 약을 안 쓰면 사과나무를 키우기 어렵다고 하죠. 우선 진딧물이 사과나무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곳 옥상 텃밭에서도 개미와 진딧물은 매년 사과나무만 노립니다. 이런 특성은 상식적으로 사과나무를 키우면 안 되는 단점이지만 그 단점을 장점으로 이용하라는 말입니다. 사과나무를 진딧물과 개미와 무당벌레와 사과가 공존하는 장소로 만들면 일석이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실수는 농약 없이 키울 수 없다는 걸 상식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옥상 텃밭에선 앵두, 오디, 블랙베리, 블루베리, 준베리, 사과, 포도, 구즈베리, 대추, 키위, 다래, 머루 등을 농약이나 비료 없이 키워서 먹고 있죠. 사과나무에서 진딧물과 개미와 무당벌레를 번식시키고 유지시키기 때문에 다른 육식곤충도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들이 알아서 옥상 곤충 생태계의 균형을 잡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나 천재지변이 그 균형을 깨지만 않으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과나무를 진딧물 번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유효토심을 깊게 만들고 토양 생태계도 적절하게 복원시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토양 환경이 안 좋으면 적은 양의 진딧물에도 나무는 시름시름 앓거나 죽거나 바이러스 등 다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당벌레나 육식곤충들이 변태를 하거나 알을 낳으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작은 숲이 있어야 합니다. 무당벌레의 경우 진딧물과 개미가 없는 곳에 알을 낳고 번데기를 만들죠. 옥상에 오이와 상추와 참외화분 몇 개만 있으면 무당벌레 등의 육식곤충이 등장해도 지속적으로 번식시키며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건물 인근에 어느 정도 풀과 나무가 존재하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유기물로 토양을 멀칭해주고 절대로 경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에 얼어 죽은 줄기들이나 나뭇가지 등도 함부로 정리하면 안 됩니다. 육식곤충의 일부는 무당벌레처럼 낙엽 밑에서 겨울잠을 자고 또 다른 일부는 토양 속에서 유충의 상태로 겨울을 보냅니다. 또 다른 일부는 나뭇가지나 줄기에 알집을 붙여놓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건 진딧물을 약을 쳐서 죽이면 사과나무도 약해집니다. 또한 채식곤충들의 천적인 육식곤충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진딧물은 아무리 죽여도 매년 때가 되면 다시 나타나지만 다른 곤충들은 다시 나타나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거나 영원히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진딧물은 기존 살충제에 죽지 않는 변종이 발생하고 살충제에 대한 내성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 살충제를 섞어서 뿌리거나 더 독한 새로운 살충제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는 동안 진딧물과 채식곤충 그리고 모기, 파리와 바퀴벌레 등만 남겨놓고 그들의 천적인 육식곤충들과 꿀벌 등 꽃을 수정시켜주는 곤충들이 멸종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토양 생태계도 파괴되고 나무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그 약을 치기 위해서 저 약을 쳐야 하고 그 약을 쳤기 때문에 이 약을 쳐야 하는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면서
약을 위한 농사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하며 사는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나 닭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심한 증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식사를 하거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닭들은 가벼운 감기 바이러스에도 큰 고생을 하고 죽을 때까지 여러 종류의 약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이건 성충으로 변태를 준비 중인 유충으로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진딧물이나 개미가 없는 곳에서 번데기로 변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진딧물과 개미와 사과나무는 신기한 행동을 하는데, 일단 사과는 작년까지 만들어진 가지에만 열리고 올해 새롭게 자라는 가지에는 당연히 열리지 않죠. 그런데 개미는 올해 새롭게 자라는 가지에 진딧물을 옮겨놓고 키웁니다. 개미의 집은 지상에 있는데 그들의 가축인 진딧물 농장은 굳이 지상과 가장 먼 꼭대기에 만들어 놓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딧물과 무당벌레 유충의 전쟁터는 사과가 자라는 곳과는 상관이 없는 저 위쪽에서 치러집니다. 즉, 진딧물이 사과의 양분을 조금 빨게 되더라도 뿌리에서 사과가 자라는 곳까지는 양분 이동 과정에서 어떠한 손실도 없고 사과는 매일 쑥쑥 자라고 있죠. 그리고 진딧물이 빠르게 번식할수록 무당벌레 유충 또한 빠르게 늘어나면서 진딧물이 성장해서 사과나무 양분을 본격적으로 빨아먹기 전에 진딧물들을 먹어치우며 잎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 이파리에는 아직 진딧물이 남아있네요. 개미들 또한 쉬지 않고 열심히 진딧물을 옮겨가며 번식시키죠. 보시다시피 사과나무 옆에 있는 작은 블루베리 나무로 옮겨왔는데, 여기에서도 지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올해 새로 자라기 시작하는 가지에서 진딧물을 번식 중입니다. 개미가 기생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숙주인 블루베리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배려하는 걸까요? 아니면 숙주의 건강을 가능한 길게 유지시키며 오랫동안 기생하려고 하는 걸까요? 참고로 지금 당장 블루베리 나무에서 진딧물을 퇴치하고 싶으면 무당벌레 유충을 가져다 놓으면 되죠. 하지만 당분간은 개입하지 않고 관찰만 할 생각입니다. 다시 사과나무를 살펴보면 사과나무 중심부에 사과가 자라는 주변 이파리는 진딧물 하나 없이 말짱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미들의 행동을 막으면 안 되고 응원을 해야 하는데, 진딧물이 멸종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딧물은 곤충 먹이사슬 맨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진딧물이 멸종하면 곤충 생태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마치 초원에서 채식동물이 멸종하면 육식동물끼리 서로 잡아먹고 멸종하듯이, 진딧물 같은 채식곤충이 멸종하면 육식곤충들도 멸종하게 됩니다. 무당벌레 유충들은 진딧물이 없으면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무당벌레 유충들을 채집해서 장시간 이동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진딧물을 먹이로 넣어줘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화학물질은 유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유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현재 공업계에서 유황은 상식적으로 미세먼지의 주범이고 발암물질로서 환경오염과 모든 식물과 동물을 포함해서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가능한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상식적으로 친환경 천연 만병통치약으로서 비료부터 시작해서 적화제, 살충제, 살균제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뿌리고 있습니다.
두 개의 상식이 서로 모순되고 있는 거죠. 공업계에서는 독성 물질이라서 유출시키면 안 되니 따로 모아서 폐기해야 한다고 하고, 농업계에서는 친환경 유기농 자재니까 공업계에서 모아놓은 유황을 가져다가 마구 뿌리라고 하고 있죠. 또한 식품 가공업계에서도 살균제, 표백제, 소독제, 보존제, 산화방지제, 방부제 등으로 여기저기서 식품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인은 유황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숨만 쉬어도 인체로 유황이 흡수되고 있는데 말이죠.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황은 아시다시피 석회는 산성 토양을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데, 농업계에서는 현재 석회 유황 합제를 권장합니다. 유황을 쓰면 토양 산성화가 발생하니까 석회를 미리 섞어서 함께 쓰라는 거죠. 전형적인 약을 쓰기 위해 약을 쓰는 현상인데, 석회는 강한 알칼리성이고 그 독성은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석회를 쌓아놓았던 장소에는 몇 년 동안 풀도 자라지 못하죠. 요즘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솎아줄 때 카바릴 수화제 세빈 등의 사과 적과제나 유황 등의 사과 적화제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로 인한 꿀벌 멸종 사례나 연구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유황에 대한 영상을 만들 때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디는 특유의 구조와 익으면 쉽게 물러터지는 특성 때문에 농약을 치면 씻어서 농약을 제거하기가 힘든 과일이죠. 농약을 치면서 오디를 키워 먹으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뽕나무는 균핵병과 뽕나무 이 때문에 약을 쳐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 유기농 방식으로 키우면 알도 굵고 매우 달콤하며 맛있는 오디를 매년 한 달 동안 매일 따먹을 수 있죠. 이웃에게도 계속 나눠주면서 말이죠. 그리고 수확이 끝나면 나뭇가지를 모두 잘라서 멀칭용 유기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옥상 텃밭에서는 필수로 키워야 하는 유실수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제가 발명한 텃밭 시스템이며 4년째 테스트 중인 가뭄과 장마에 강하고 과일나무와 농작물을 서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존하게 만들어주며 토양을 부직포처럼 덮어서 다른 풀이 자라지 못하게 해주는 켄터키 블루그라스 텃밭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노지 텃밭에서 완성해보고 싶은 텃밭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유효토심의 기능과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유효토심을 만들어주는 것은 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전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몇 년째 해오고 있고 생생한 현실이고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편집을 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개는 인간을 따르고 친해질 수 있으니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모든 동물은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닭은 멍청하고 인간을 따르지 않으니 학대해도 괜찮다고 하며 수컷 병아리는 태어나자마자 믹서기에 갈아버리고 암탉들은 학대하며 키우죠. 하지만 직접 병아리를 키워보니까 그 상식이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됐죠. 여러 마리의 병아리를 키우고 별로 신경을 안 쓰면 그 상식이 맞지만
한 마리의 병아리를 키우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면 친해지게 되더군요. 이건 나고야 코친이라는 일본 수컷 병아리인데 홀로 태어나서 다른 친구 없이 나만 따르던 병아리였죠. 아주 멋진 수탉으로 자랐지만 이미 블랙 아메라우카나와 블랙 쿠퍼마란 수컷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컷은 키울 수가 없어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난을 받았었죠. 사이코패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먹는 닭은 절대로 친절하게 키워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식용 닭과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서도 안 되고 친구처럼 지내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식용 닭에게는 무백신 무약품으로 키우고 좋은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나 과일이나 지렁이 등의 신선한 자연식을 먹이며 6개월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건식 사료를 먹이며 좁은 공간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항생제와 백신과 다른 약들을 먹여가며 학대하고 3주나 4주 키워서 먹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하더군요. 동물복지 닭의 포장지를 보면 마치 넓은 초원에서 풀을 먹으며 자란 닭들로 착각하게 만들어져 있더군요. 그리너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궁금하네요. 막상 닭의 모습은 일반 닭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닭인데 가격이 3배 이상 비싼데 왜 냉동으로 파는지 모르겠네요. 냉장은 없었습니다. 아마 많이 팔리지 않아서 보관을 오래 해야 해서 그런 것 같네요. 도축일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유통기한은 내년 2월달까지인데 앞으로도 9개월 동안은 유통시켜도 괜찮다는 건데 쿠팡에서 상품 평들을 확인해 보니까 유통기한이 1년 이상이네요. 요즘 시대에 굳이 1년 동안 냉동시킨 닭을 비싸게 사서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 닭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일반 닭보다 3배나 넓은 공간에서 키우는데도 평당 33마리나 키운다고 하는군요. 한 평이면 작은 공간인데 33마리나 키우는군요. 그리고 마치 신선한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홍보를 하네요. 일단 저의 경우엔 한 평에 33마리가 아니라 한 평당 2.5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이상 키우면 서로 싸우거나 괴롭히거나 하면서 죽는 닭이 발생할 수 있더군요. 유기농 인증 닭은 일반 닭들과 큰 차이점은 없었지만 특이하게도 내장이 있는 곳이 매우 작았습니다. 마치 내장은 병아리 내장 크기고 몸통은 특히 가슴살은 일반 백숙용 중닭 크기더군요. 성장 호르몬을 안 쓰고 자연적으로 키웠다는데 오히려 내장은 성장을 안 하고 몸통만 크게 성장했네요. 반면에 저의 닭은 내장이 굉장히 크죠. 유기농 사료든 일반용 사료든 사료를 먹이면 닭의 지방은 하얗게 됩니다. 하지만 풀과 직접 키운 농작물과 과일 등의 자연식을 먹이면 피부와 지방이 노란색과 주황색 사이의 색깔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닭의 지방은 하얀색이지만 저도 제가 처음 자연식을 먹여서 키운 닭을 해부했을 때 놀랐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풀을 먹는 소의 지방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모르시더군요. 다만 우유나 버터도 지방이 있으니 마찬가지인데 버터의 색깔과 비타민 A 등의 함유량으로 목초를 먹였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법을 아는 분들은 꽤 있더군요. 저런 지방에는 저는 별로 안 믿지만 오메가3와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와 D와 E가 일반 닭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죠.